안녕하세요. 사과책방의 진행자 문재호입니다. 아홉 번째로 사과책방에서 다루게 될 책의 이름은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후로이치 노리토시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우선 저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까요? 저자 후로이치 노리토시는 1985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어요. 현재 도쿄 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에 있으며 게이오 기즈쿠 대학교 SFC 연구소 방문연구소를 겸하고 있다고요. 후루이치는 사회현상보다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으나 우연한 기회에 듣게 된 사회학 수업 덕분에 사회학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후루이치는 대학교 연구실이 아닌 도쿄의 명품거리 오모테산도, 서울의 전쟁기념관, 그리고 전세계를 일주하는 피스보트 등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연구를 진행해왔어요. 일본의 NGO 단체와 세계 일주를 하고 나서는 희망난민 일행 여러분이라는 책 이외에 두 권의 책을 처술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31살인데 책 3권 쓰고 참 대단하네요. 호로이치는 복잡한 이론 연구를 지향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진짜 사회 속에서 각종 사회 문제들과 정면 대결해 왔어요. 숱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일본에서 출간된 지 2년 만에 15만 부가 팔린 화제작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또한 자신이 속한 젊은이 세대의 잔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집필한 책이에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라는 책의 오찬호 저자님께서 이 책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우선 시작하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어디를 가더라도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에게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라는 말을 지금도 들을 수 있죠. 젊은이들이 항상 앞세대로부터 핀잔을 들었다는 것은 이들이 늘 발칙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인류 공동체가 지금껏 젊은이들에게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칙할 수 있는 특권을 내려준 이유는 누군가는 사회에 큰 쓴소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발칙한 젊은이들이 사라졌어요. 저성장 시대, 바늘구멍이라는 단어로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취업난 속에서 지금의 젊은이들은 질식하고 있어요. 그 결과 자살이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되었죠. 호루이치는 젊은이에 대한 낭만적 의미 부여에 찬물을 끼얹고 여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행복의 이유를 패기쳐보네요. 후루이치의 사회학적 시대 진단은 간단합니다. 첫째, 일본 사회는 절망적이에요. 둘째, 일본 사회에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젊은이들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인과관계로 엮여 있어요. 즉, 절망적인 사회 덕택에 개인이 행복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젊은이들의 행복은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하지 않기에 가능해요. 한국은 어떨까 하고 떠올려 볼 수 있지 않나요? 일본과 한국은 상당히 유사한 배경을 지니고 있어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성장의 미래를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멈칫거릴 때 개인이 보호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관심이 없었죠.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를 강타했지만 각 사회의 고유한 사회 문화적 특성들과 결합하면서 강도와 정도의 차이를 야기했어요. 한국에서는 미래의 상황이 절망적이니 현실에서라도 행복하자라는 체념조차 젊은이들에게 허락되지 않아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사회가 절망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은 더 끔찍하죠. 이 점은 지표에서 금방 드러나요. 자살률의 경우 OECD 평균은 12%, 일본은 20%, 한국은 30 내외를 기록해요. 물론 지난 10년간 한국은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죠. 개인 자신이 속한 사회의 미래를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노인 빈곤율에 있어서도 한국은 48%라는 믿기 힘든 수치를 보이며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일본은 미국, 멕시코 등과 함께 20% 내로 2위권을 형성하고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치들을 말살하는 속도가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비판적 논의를 제공하는 최고의 보루였던 대학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주겠다면서 취업률에 따라 학문의 C를 없애버리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죠. 네, 여기까지가 오찬호님의 책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프롤로그를 한번 볼까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해 2010년이 저물어갈 무렵 뉴욕타임즈의 도쿄 지국장인 마틴 파클러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일본의 젊은이들은 이처럼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왜 저항하려 하지 않는 거죠? 당시 마틴은 일본의 세대 격차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일본 젊은이들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해요. 마틴이 일본 젊은이들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저자의 대답은 일본 젊은이들이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복합적인 의미가 포함된 답변을 줍니다. 실제로 오늘날 일본 젊은이들 생활 만족도나 행복 지수는 최근 40년간 가장 높아요. 2010년 시점 70%의 20대가 현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생활 만족도는 과거의 20대와 비교해봐도 높게 나타납니다. 한창 경제 고도 성장기였던 1960년대 후반의 20대의 생활 만족도는 60%, 1970년대에는 50%까지 내려가기도 했죠. 그러던 생활 만족도가 1990년대 후반부터 70%를 오르내리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과거 경쟁의 성장기에는 불행하고 왜곡된 사회 풍조가 내재되어 있었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업무에 몰두해왔던 아버지들이 가장 고달팠죠. 그들의 자녀들도 아주 고달팠어요. 입시 경쟁이 극심해진 때도 1980년 무렵이었기 때문이죠. 당시만 해도 모두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던 사회였어요. 이것은 곧 과열 경쟁 사회를 의미하죠. 현재 50살 정도의 중년이 아직 청년이었던 1980년,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그들이 더 불행해 보여요. 왜냐하면 일본 기준으로는 그때처럼 혹독한 대학 입시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았고 이제 인터넷이면 휴대전화도 없는 생활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일본에서는 대학 입시 공부에 대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과거만하지 않나 봐요. 한국의 근래 입시 시장이 어떤가 궁금한데요. 스카이 나와도 취업하는 게 쉽지 않은 요즘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품고 있는 생각은 바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및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일본 경제의 회생 따위는 바라지도 않고 혁명 역시 그리 원하지 않죠. 오늘날 일본의 젊은이들이 아무리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해도 그 행복을 지탱해주는 생활 기반은 서서히 썩어들기 시작했어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거액의 재정 적자, 방사능이 누출된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것들로 말이죠. 자, 이제 저자가 아까 뉴욕타임즈 마틴 파클러의 질문, 일본 젊은이들은 왜 저항 안 해? 에 대한 답변이 일본 젊은이들은 행복하거든 에 감춰진 의미를 1장부터 6장까지 하나하나 밝혀 나가 볼게요. 1장은 도대체 젊은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다룹니다. 2장에서는 세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양각색의 젊은이 이미지가 얼마나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 데이터로 근거를 입증해봐요. 3장에서 4장에서는 직접 현장 연구를 통해 얻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젊은이들의 모습을 다원적으로 부각시킵니다. 5장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6장에서는 이 책의 주제인 일본의 젊은이는 행복하다라는 점을 세대 간 격차나 노동 문제를 통해 고찰해 보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1장부터 6장이 이제 제가 녹음 파일을 따로따로 지금 이제 예전에 그냥 다 책을 한 번에 했었는데 이제는 뭐 1장 아니면 2, 3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2, 3장을 먼저 듣던 6장을 먼저 듣던 4장을 먼저 듣던 이런 순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우선 1장부터 살펴볼까요? 1장의 타이틀은 젊은이의 탄생과 종언이에요. 우리는 젊은이에 대해 말하기 좋아해요. 젊은이가 일본을 변화시킨다는 기대감에서부터 젊은이가 소비를 하지 않는다 라는 비관적인 시각까지,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 개념의 젊은이라는 용어는 그리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 아니에요. 1장에서는
젊은이란 용어의 역사와 젊은이론을 추적해봄으로써 모호하게 쓰이는 경향이 있는 젊은이 개념에 대해 재검토해볼 것이에요. 고대 로마에서는 청년 어둘레센시아를 15세에서 30세까지, 젊은이 유벤투스를 30에서 45세까지 구분해 사용했어요. 자, 우리 이제 독일인가 어디 축구팀 유벤투스가 젊은이구나, 약간 이걸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일본의 후생 노동성은 고용 정책을 판단할 때 젊은 층을 15에서 34세로 정의했어요. 일본 정부의 청소년 육성 시책 대강을 보면 18에서 30세 미만까지 청소년으로 정의해요. 기간과 시대에 따라서 젊은이 나이 범위가 다르군요. 자, 다음으로 전쟁이 준비한 청년론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에서 하나의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서, 즉 청년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때는 1930년대 후반부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1937년부터 중일 전쟁을 본격화했고 1938년에는 1차 고노에 내각에 의해 국가 총동원령이 결정되었어요. 일본 전체가 급속하게 전쟁에 휩쓸리던 시대. 그런데 전쟁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평등을 가져다 줍니다. 부자든 빈자든, 부모가 정치가든 범죄자든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죠. 현대 일본에서 젊은이란 말은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화된 특정 인물이 아니라 20대 정도의 세대 전체를 가리켜요. 다시 말해 일본인으로서 20대 정도의 사람들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집단이죠. 이런 발상은 적어도 에도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좀처럼 생각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20살의 농민과 20살의 무사를 동격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상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젊은이를 주제로 삼은 이 책도 당연히 젊은이를 어떻게 정의해야 생각하는 과정에서 우선 일본에서 논의된 젊은이론과 젊은이 담론의 역사를 살펴볼 거예요. 일본에서 젊은이란 말이 널리 사용된 때는 사실 그리 오래전이 아니에요. 대략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사이라고 하네요. 그때 이전에는 청년이란 말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어요. 일본에서 하나의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서, 즉 청년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때는 1930년대 후반부터였어요. 일본은 1937년부터 중일 전쟁을 본격화했고 1938년에는 1차 고노의 내각에 의해 국가 총동원령이 결정되었어요. 일본 전체가 급속하게 전쟁에 휩쓸리던 시대였죠. 전쟁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평등을 가져다 주어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는 도시에 사는 부유한 남성이든 시골에 사는 가난한 남성이든 누구나 평등하게 징병 대상자로서의 국민으로 편성되어요. 전쟁이 가져다준 일종의 평등 환상이 전쟁 동안 이루어진 젊은이론을 뒷받침해 주었던 거죠. 내무 대신이었던 스에스쿠 노부마사도 일국의 청년은 항상 다음 시대라는 거대한 짐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역시 젊은이들을 치켜세워요. 이른바 그들은 이해력이 좋은 어른들인 거죠. 육군대장 히시카리 다카시도 비슷하게 이해력이 좋은 어른인 듯한 말투를 사용해요. 젊은이들이야말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싸워줄 귀중한 자원이어서 그들은 이해력이 좋은 어른 코스프레를 한 거였죠. 전쟁 중에 나온 젊은이론이라고 하더라도 비단 젊은이 예찬 일색은 아니었어요. 특히 대학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듯해요. 우리는 1930년대 무렵부터 오늘날에도 통할 법한 젊은이를 비난하는 기본적인 패턴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실망스럽게도 젊은이를 논하는 담론의 수준이 1930년대 수준에서 조금 더 나아지지 못했네요. 젊은이 비난은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 어른 자신들의 젊은 시절과 비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형편없다고 보는 패턴이에요. 두 번째는 젊음이 부럽다는 이유로 요즘 젊은이를 고깝게 여기는 발언입니다. 양측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다 자리해 있는 생각은 젊은이를 자신과는 다른 이질적인 타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과 다르니까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그들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우위를 담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이해력이 좋은 어른이냐 가장해가며 젊은이는 희망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해력이 좋은 어른들,
실제 하는 젊은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젊은이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신과 비교해 볼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들에게 젊은이는 이질적인 타자라기보다 편리한 협력자인 거예요. 정작 젊은이는 희망이라고 외친 정치가들 본인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희망이라고 치켜세운 젊은이들에게는 어떠한 권리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선거권마저 25세 이상의 남성에게만 부여했던 거죠. 전쟁은 무서운 일이다. 젊은이는 희망이다라고 청년들을 부추겨 전쟁으로 내모는 논리는 오늘날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논리예요. 예컨대 전쟁 중 젊은이 희망론은 1990년대 사업자들을 위해 내세운 정책과 매우 비슷해요. 거품 경제가 붕괴하고 일본은 기업의 수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해요. 당시 정재계에서 나온 메시지들을 보면 사업가는 일본 경제의 구세주이며 고용 창출도 담당하고 공공과 윤리를 중시하면서 실패한 경우에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어요. 진정 사업가는 편리한 협력자인 거죠. 자, 다음으로 고객으로서의 젊은이 탄생을 보도록 할까요? 1950년대 중반 무렵부터 시장과 대중매체가 소비 주체로서의 티네이저 10대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1950년 시점에서 보면 일본의 총인구 중 20%가 10대였거든요. 전후라는 시점은 전후는 여기서 이제 세계 2차 대전 그때 전후 말하는 겁니다. 시점은 시기적으로 젊은이를 비난하기에 곤란한 점이 많은 시기였어요. 세계 2차 대전 이전 전이라면 이걸 전전이라고 합니다. 전전이라면 만주사변 이전 시대 학생들은 훌륭했다든지와 같은 논법이 횡행했을 테죠. 그러나 패전으로 인해 일본은 그동안의 가치관을 폐기해야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전 가치관을 기꺼이 폐기하긴 했지만 그렇게 하고 나니 젊은이들을 어떻게 비판해야 좋을지 몰랐죠.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전후 민주주의가 70년 가까이 지속된 덕분에 당당하게 아이고 전후 민주주의가 일본인을 망쳐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은 참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1억 모두 중산층과 젊은이의 탄생에 대해서 볼게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젊은이론 붐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각각의 내용보다도 당시 그 기성세대가 하나의 세대로서 젊은이를 포착해보고자 갖가지 노력을 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일까 상당히 의도적이고 일종의 유형으로서 단순화된 젊은이들을 묘사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물론 논자들 역시 하나의 세대로서 젊은이를 묘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인식했지만 모라토리엄 인간이나 캡슐 인간 같은 것이 오늘날에도 자주 인용되는 이유는 제대로 구성된 성실한 연구는 재미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시기부터 젊은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청년이라는 단어보다 젊은이라는 말이 더 자주 언급되었고 중산층 의식이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1958년에 자신의 경제 수준을 중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72%였는데 1973년에는 무려 90%로 증가했거든요. 여기서 사람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여기며 1억 모두 중산층 개념이 등장해요. 사람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여기며 일본 전체를 1억 모두가 중산층인 사회로 인식했듯이 젊은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이제는 젊은이라는 것 이외의 차이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젊은이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에 걸쳐 탄생했다고 볼 수 있죠. 젊은이를 대상으로 새로운 미디어와 관련해 갑론을박하는 논쟁이 1970년에 등장했습니다. 1975년에 히라노 히데아키가 카피 체험의 문화라는 책에서 제시한 캡슐 인간이라는 용어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 개념은 라디오나 레코드 등의 정보기기에 둘러싸인 채 개인 공간에서 정신적 안정을 꾀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상정하고 있어요. 1960년대 후반부터 심야 라디오는 젊은이 문화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라디오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바꿔 생각해보면 이것은 오늘날에도 통용될 수 있는 이론이에요. 1990년대 후반부터 중산층 붕괴론과 격차 사회론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2011년 시점 기준 15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이들 약 2천만 명의 공통점을 찾는 논의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젊은이론의 위기였죠.
그러나 젊은이론이 결코 마무리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젊은이론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젊은이는 발칙하다 라는 식으로 젊은이를 이질적인 타자로 간주하는 지적은 이미 젊은이가 아닌 중장년층의 자기 긍정이자 자아 찾기의 일종인 것이에요. 1장에서는 각종 젊은이론을 살펴봤어요. 이번 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는 젊은이론이나 젊은이 비판의 패턴이 있다는 라는 점이지, 실제로 젊은이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즉, 현상을 분별 없이 가치 판단이나 가치 판단으로 직결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뜻이죠. 이제 우리들은 젊은이를 다양성이 무시된 일률적인 존재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노우에 슌이라는 사회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수치를 바탕으로 한 형식적인 경향이나 통계적인 평균 이미지를 가지고 간단히 전체 이미지 혹은 전형 이미지라고 단정한 것은 역시 잘못이라고요. 뭐 예시를 들자면 직원 연봉, 그냥 뭐 사원의 연봉이 3, 4천만 원이고 임원 연봉이 10억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의 평균 연봉이 1억이라고 평균 이미지를 가지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 책이 중심적으로 초점을 맞춘 대상은 거품 경제 붕괴 이후의 일본 사회에서 살아온 젊은이들, 특히나 20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젊은이와 이 책에서 다루는 젊은이라는 단어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럼 젊은이들은 실제로 현대사회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삶은 과거 젊은이들의 삶과 얼마만큼이나 달라졌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2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